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연산동 한창 정보타운의 청치마를 입은 여자 귀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친구 3명과 운동을 마치고 뭐 할지 없을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술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다이어트에 정신이 완전 나가서 운동후술을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들 다 하는데 저 혼자 또 지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일 1시간 더 하잔 생각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주위에 또 다른 친구들 4명이 더 있어서 총 8명이서 쉽게 말하는 똥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분위기가 남자 8명에서 술 먹기는 좀 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친구를 통해 여자 4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저희끼리 기다리다 보니 여자들이 짤랑짤랑 왔습니다. 저희는 근처 슈퍼에서 간단히 소주 몇 병이랑 과자 몇 봉 다리를 사서 동네 한 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나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자들은 집으로 다들 가고 이제 저희들끼리 남아서 중학교에서 처음에 저희가 모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도중 한 친구의 집이 있어서 이 녀석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중학교에서 술 마시면서 무서운 이야기 조금 한 거 가지고 혼자 집 가기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녀석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저희한테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저희 6명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여자들 만나고 하면 누구 괜찮더라, 누구 아니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늘도 우린 평소 때 마찬가지로 누구 이쁘다, 안 이쁘다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자꾸 치마 입은 얘가 이쁘지? 이쁘지? 나도 걔가 제일 낫더라. 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오늘 만난 여자아이들 중에는 치마를 입은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앞장서서 걷던 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오늘 온 아이들 중에 치마 입은 얘는 없었잖아. 이렇게 물으니 옆에 있던 제 친구도 그래 자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친구한테 그 말을 듣자 저는 확신을 했죠. 저랑 제 친구가 평소에 겁이 진짜 많습니다. 귀신 이런 이야기하면 완전 기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 겁을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 생각을 했죠. 제 친구도 그런 걸 대충 눈치를 챈 듯. 저희끼리 너희들은 존나 씹으려다 우린 낚이지 않는다 이라고 있는데 애들이 한 4분 정도 그 아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저 얘기냐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짜증이 난 제 친구가 야 너네들 그런 걸로 뻥치지 마. 오늘 그런 얘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4명이 동시에 개정색을 하면서 미쳤냐? 우리가 그런 걸로 장난치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순간 저랑 제 친구 둘만 바보가 된 그런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너네가 이쁘다고 한 걔가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는데? 이러니까 갈색 야구 잠바에 청치마에 어그 부츠를 신고 왔잖아. 이러는 겁니다. 저희랑 만난 여자아이들 중에는 치마랑 야구 잠바 자체를 입은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 오늘 우리 여자 4명이랑 놀았는데 그런 얘는 우리 엄마 아빠 다 걸고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깐 그 새끼들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장난치냐? 아까 우리 저 정보타운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8대5로 만났잖아. 이러는 겁니다. 그 말 듣자 말자 제 친구랑 저는 뻥쳐가지고 그때부터 이 새끼들이 우리를 미친 놈으로 아냐? 라고 말하며 저희는 한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제 친구 2명은 계속 여자는 처음부터 4명이었다. 나머지 애들은 처음부터 5명으로 만났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너희가 이쁘다고 한 애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봐. 이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뻥치려면 제대로 깔아 장난치지 말고 애들 중 한 명이 야 근데 존나 이뻤고 옷 입은 건 생각이 나는데 왜 얼굴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여자의 얼굴을 제 친구들 중 한 명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왜 영화 알포인트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전까지 같이 있던 동료 군사가 귀신이란 걸 안 순간 얼굴이 기억이 아무도 안 난다는 그 장면. 순간 저희 6명 모두가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기에 어디에 앉아 있었는데. 참고로 저희는 중학교 운동장 나무 벤치에서 똥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 옆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이쁜 년이 제 옆에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저 년이 저를 좋아하나 이 생각을 자기들끼리 엄청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 새끼들 뻥을 언제까지 치나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그 여자들한테 전화를 해보니 저 이를 바보 취급하며 당연히 4명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 또 제 친구들은 전화기에 대고 엄청 뭐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그럼 뭘 본 거냐고.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5대8로 만났고 술자리도 같이 있었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자기들을 겁주는 거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서로 계속 싸우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집 가기 무섭다고 친구를 데려다주고 나중에 오겠다던 제 친구가 뛰어서 저희 앞에 딱 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첫마디가 치마 입은 여자 어디 갔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치마 입은 여자를 본 제 친구들은 너도 봤지? 너도 봤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온 제 친구는 자기가 친구를 데려다주고 튀어오는데 저 앞에 저희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튀어오는데 그 치마 입은 여자가 저희 친구들 옆에 같이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저 새끼들이 어떻게 꼬셨지? 빨리 가서 말이라도 해봐야지 이 생각으로 뛰어왔는데 저희를 앞질러 저희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제 친구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친구한테 이 말을 듣자마자 드디어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고 머리 뒤통수가 뻥해지는 진짜 생의 그런 느낌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진짜 뒤통수가 사라지고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자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멍하니 있다가 내일 보자는 말만 하고 집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 가는 길에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랑 통화를 하니 엄마는 저를 미친 새끼로 몰더군요. 여기까지입니다. 4년 전 그때 저희가 본 청치마 입은 여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암흑. 뒷골이 깨질 듯이 아프다. 난 강도를 당한 게 분명하다. 얼굴과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표면의 느낌으로 봐서 난 지금 침대가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다. 몇 시쯤 되었을까? 왼손을 더듬어 봐도 손목시계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깜깜한 걸로 봐서는 새벽 1시나 2시쯤 되었겠다. 묵직한 머리의 통증을 참고 몸을 돌려 누웠다. 오후에 비 올 것 같이 구름이 잔뜩 껴있더니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 처량한 신세다. 서둘러서 뭐하랴. 주머니에 뭐 없나 뒤지고 있는 중이다. 제기랄. 얼굴은 못 봤지만 그 강도 녀석은 내가 가진 걸 다 털어갔다. 몇 시인지 궁금해 미칠 것 같은데 주머니에는 휴대폰조차 없다. 일어나야겠지만 지금은 골이 띵한 게 좀 더 누워있고 싶다. 혹시나 싶어서 재킷 안주머니에 담배가 있나 뒤적였다. 담배, 로에터 할 것 없이 죄다 털어갔다. 잠깐,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시간이 늦었어도 아파트에 불이 다 꺼져 있지는 않을 텐데. 그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건 분명 문을 여는 소리다. 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게 아니었어. 다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보려고 바닥에 귀를 대었다.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 누군가 걷고 있는 소리가 분명하다. 손당 납치된 건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온다. 발자국 소리가 멈추더니 이내 바닥에 불썩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문소리가 들린 방향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린다. 다른 피해자인가? 분명 강도는 아닌 것 같다. 분위기상 헤매고 있는 듯하니까. 여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소리를 내 사람이 있음을 알렸다. 여기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걸 보면 적어도 나보다는 먼저 깨어났을 테니 이 우스운 상황을 나보다는 더 잘 알 것 아닌가. 거기 누구요? 지금 막 깨어났어요. 강도를 당한 것 같은데 깨어보니 여기네요. 뭐 가진 거 없어? 라이터라도 좀 켜보지. 어디 있는지 통 안 보이니 말이요. 강도가 싹 다 가져갔네요. 그쪽은 뭐 가진 것 없어요? 아무것도. 난 회사에서 야간 근무하다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여기였어. 아까 문 들어오면서 스위치 같은 거 없었어요? 보통 문 옆에 붙어 있는데. 아까부터 더듬으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전 김성진이라고 합니다만 그쪽은?
김성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난 이승민이요. 혹시 승민이 아저씨? 누구? 저예요. 성진이. 아니 까불이요. 공장에서 일같이 했잖아요. 너 진짜 까불이냐? 아저씨는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네요. 벌써 거기서 일한 지도 5년이 흘렀네요. 그렇구먼. 난 어쩌다 여기 왔는지 통 모르겠다. 아저씨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오냐? 나는 바닥을 더듬으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군대 이후로 진짜 바닥을 이렇게 기게 될 줄은 몰랐다. 아저씨. 그래 여기다. 목소리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고 손끝에 뭐가 부딪힌다. 거길 따라 올라가 보니 아무래도 느낌이 병이다. 아저씨 벽에 기대고 있어요. 그래, 지금 벽에 기대고 있다. 어느 정도 거리 계산이 된다. 이 벽을 따라가면 아저씨가 있다. 그나저나 아저씨 여긴 왜 이렇게 캄캄하죠? 창문도 없나? 그런가 봐.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오니 원. 뭐가 보여야 말이지. 아저씨 저쪽 방에는 뭐가 있던가요? 보이는 게 없으니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죄다 더듬어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잠깐만요. 난 일어서서 한쪽 손을 들고 힘껏 점프를 했다. 내가 덩크는 못해도 점프하면 농구골대는 잡는데 천장이 엄청 높은 모양이다. 깜짝 놀랐잖아. 너 뭐하냐? 천장이 손에 닿나 보려고 뛰어봤어요. 천장이 엄청 높네요. 다음부터는 뭐 하려고든 얘기하고 해. 보이지도 않는데 놀라게. 예. 그런데 저 방은 얼마나던가요? 꽤 작았어. 한쪽 벽면이 양팔 벌려서 2번이면 다른 벽에 닿았으니까. 다른 문은 없던가요? 문은 이거 하나뿐이었어. 벽은 전부 길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 딱 2번씩.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바닥에도. 그래 다 더듬어 봤지. 별로 크지도 않으니까. 벽이나 바닥이나 아무것도 없어. 저희는 납치된 걸까요? 내가 집에 돈이 많기를 하냐. 납치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누가 분명 우리를 여기에 가뒀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겠죠. 난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러고 있지 말고 무슨 수를 쓰자고. 예. 아저씨는 문 오른쪽으로 더듬어 보세요. 전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래 얘기하면서 움직이면 위치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꾸나. 혹시 벽에 스위치 같은 거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그래. 야 옛날부터 일 꼼꼼히 하는 건 알잖냐. 너나 꼼꼼히 살펴라. 문에서 다음 벽까지는 양팔 펴서 한 번이다. 아저씨 그쪽 벽은 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딱 한 번이네. 네 키나 내 키나 비슷하니 거리가 비슷할 거다. 아까 방이랑 같은 폭이라는 얘기군. 문 주위를 아무리 더듬어 봐도 스위치는 없다. 아저씨 그쪽에도 스위치 같은 거 없어요? 그쪽에도 안 붙어 있는데 여기에 있겠냐? 난 문을 향해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었다. 문 손잡이가 문의 왼쪽에 있으니 전등 스위치도 상식적으로 내 쪽에 있어야 했지만 난 찾을 수 없었다. 잠깐 뭘 찾은 것 같다. 아저씨 뭔데요? 스위치면 일단 켜봐요. 아냐. 스위치는 없고 전기 콘센트 같구나. 뭐가 꽂혀 있어요? 아니. 콘센트는 2개인데 아무것도 안 꽂혀 있다. 네. 저도 계속 뭐가 더 있나 찾아볼게요. 문이 달려있는 벽과 마주보고 있는 벽까지는 양팔로 3번이다. 아까 쓰러져 있던 곳에서 아저씨 있는 곳까지 꽤 멀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어두우니까 거리 감각이 없다. 사실 문에서 마주보고 있는 벽까지 보통 걸음으로 9걸음이면 갈 수 있는 크기이다. 아저씨 이쪽에도 콘센트 2개짜리 있어요. 다른 건 또 없나요? 꼼꼼히 살피고 있는 중이다. 열심히 벽을 더듬으며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데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문과 마주보고 있는 벽을 더듬다가 바닥과 마주치는 부분에 손이 닿는 순간 손에 뭔가 분명 닿았다. 괜히 아저씨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고 다시 조심스럽게 뭔가 있는지 더듬어 보았다. 손이다. 분명 손이었다. 손톱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고 엄지가 오른쪽에 있으니 왼손이다. 처음에는 놀랐으나 진정하고 맥박을 짚어보았다. 시체인가? 팔목을 몇 번 바꾸어 잡아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아니 사실 맥박이 뛰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일단 팔뚝이 완전 차갑지 않고 경직도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죽었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손을 더듬어가며 겨드랑이쯤에 달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시체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으로 전해진 느낌. 여자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죽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손이 있던 자리에 가만히 귀를 대어 보았다. 두근, 두근. 다행이다. 여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아저씨, 여기 여자가 쓰러져 있어요. 내가 그리로 가마. 이쪽 벽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아저씨가 벽을 짚으며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 봐요. 정신 차려보세요. 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긴 머리칼을 따라서 머리를 찾아서 손으로 받치고 말했다. 정신이 드나 봐요. 여자가 정신이 들었는지 내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진정하시오. 쿵쾅. 분명 기어서 도망가다가 벽에 부딪힌 모양이다. 무슨 짓이야. 불 켜. 필히 무슨 강간범에 의해 납치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가씨 진정하시오. 해치지 않소. 나 말고도 저기 한 명이 더 있다오. 당장 불이나 켜란 말이에. 불 켜는 스위치가 없어서 켜고 싶어도 못 켜는데요. 그녀는 아마도 아저씨 쪽을 지나 기어가다가 부딪힌 벽에 기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조금 진정한 듯하다. 아마 저희 납치된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이 맞소. 우린 불도 안 켜지는 방에 갇혀있는 신세라오. 저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역시 불 켜는 스위치도 없고. 저기, 왜 여기 갇히게 되었는지 아세요? 충격이 컸는지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는 그녀다. 상황도 안 좋은데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것 아니에요. 뭐 아는 것 없어요? 차를 내리는데 갑자기 치안이 나타나서 손으로 입을 막았던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진정하시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으니 말이요. 저는 김성진이라고 하고 저 아저씨는 이승민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전 정승희인데 혹시 까불이? 승희 누나. 까불이 너 승민이 아저씨랑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했잖아. 납치된 것 같다고. 승희였냐? 거참. 어떻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여기 갇혀 있냐고. 누나 우리도 별로 아는 게 없어. 이쪽 방은 콘센트 2개가 전부고 저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방은 별로 크지도 않아. 벽 2개는 5m쯤 되고 문 있는 벽은 4m 좀 안 되는 것 같아.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해 죽겠어. 승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방에는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으니 저쪽 방이나 한 번 더 살펴보자. 쾅쾅. 분명 저쪽 방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 없어요? 아저씨. 저쪽 방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가보자. 참 웃기는 상황이다. 불도 안 켜지는 방에서 지금 세 사람이 헤매고 있고 그것도 다 아는 사이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5년 만에 만나는 아저씨와 누나인데 아직 얼굴도 못 보고 참나. 누나. 벽 따라가면 문이 나올 거야. 아니 거기 있어. 내가 그리로 갈게. 누구요? 여기 사람 3명이 있어. 아저씨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한다. 문을 열고 우리 셋은 더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어디 계세요? 여기요. 아직도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렇게 멀리는 아니고 바로 옆 방 같다. 쾅쾅. 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다. 아저씨, 이 방에 다른 문이 있나 봐요. 이보시오. 당신 어딨어? 여기. 우리 셋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벽을 짚어가며 소리가 나는 바로 앞에까지 도착했다. 아무리 더듬어봐도 손잡이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주위의 벽을 두드려 보고서야 소리가 들려오는 부분만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저씨 여기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가 문인가 봐요. 이보시오. 뒤로 물어시오. 우리가 이것 깨고 그리로 갈 테니. 알았어요. 한참 물러서시오. 거기는 불이 켜지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한번 부셔봐요. 아저씨 제가 할게요. 벽을 몇 번 두드려 보니 어느 만큼이 나무로 되어 있는지 짐작이 되었다. 벽을 짚고 붙어서 서서 뒤로 3걸음 물러났다. 쾅 들리는 소리로 봐서는 문이 열려서 반대쪽 방벽에 부딪힌 듯 했다. 어디에 있어요? 다들 앉아보세요.
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까. 순간 우리 셋은 얼굴을 마주본다. 아니 그런 느낌이 났다. 꼭 그랬을 것만 같은 분위기이니까. 그쪽은 왜 여기 불도 안 켜지는 방에 갇힌 건데요? 누나의 목소리가 왼쪽 편에서 들려온다.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걸로 봐서 누나도 이제 안 잤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죠? 누나의 말을 이어서 내가 말을 했다. 그것이 제일 궁금하니까. 저는 김현철이라고 해요. 가만, 김현철이라는 이름 왠지 낯설지가 않은데 내가 아는 사람인가? 당신 세 명은 아는 사람인가요? 매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램프 공장에서요. 거기가 대구에 있던 제일 램프 공장인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죠? 저도 거기서 일했거든요. 생각났다. 5년 전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었는데 제게 어두워서 그 사람인지 확인할 길도 없잖아. 당신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다고 했어? 가만히 듣고 있던 아저씨가 말을 꺼낸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모두 그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군요. 그거랑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세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 분이 일하시는 조에 저도 있었습니다. 김현철 씨라고 했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한 달도 채 안 있었으니 모르실 수 있겠네요. 맞아. 잠깐 우리랑 같이 일하다가 얘기도 없이 그만뒀었는데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기억날지도 모르죠. 언제 한 번은 저희 네 명이서 야간 근무를 서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는데 다들 바쁜 일 있다고 근무를 빠졌죠. 아저씨는 집에 일이 있다. 승희 씨는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다. 성진 씨는 누가 편찮으시다고 했나 뭐랬나. 내가 그때 뭐라고 핑계를 댔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우리는 의뢰 토요일 야간 근무는 한 명에게 떠넘기고 빠지곤 했으니까. 사실 토요일 야간 근무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간단한 기계 조작만 하면 되고 피곤하게 거기에 다 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때 노련했고 일을 제법 배운 신참도 있었으니 누나와 아저씨와 같이 일을 빠졌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제가 추워서 옷 하나 더 입으려고 사무실에 가는데 세 분 대화를 들었어요. 들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는 말이었죠. 병신 같은 게 일도 잘 못 배운다는 둥. 그렇게 멍청하게 구니까 혼자 남아서 근무나 선다는 둥 말이죠. 나를 포함한 우리 셋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일이 터졌어요. 혼자서 야간 근무를 서다가 기계를 만졌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인으로 들어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램프가 과부하를 받아서 터져버린 거죠. 그걸 그대로 본 나는 병원에 갔지만 다시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입막음으로 돈을 주고 저를 조용히 해고했죠. 5년간 암흑 속에서 살았죠. 그날의 악몽을 꾸면서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5년이 지나고 난 수술로 눈을 되돌리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죠. 회사에서 준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내 눈은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절망이죠. 웃긴 것은 그 돈으로 당신들 납치할 사람은 고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분 안전하게 수술해 준 사람도 고용했죠. 물론 눈말이에요. 그 안과 의사 말이 단지 안 보이게 하는 건 라식 수술보다 쉽다고 통증도 없다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고용한 사람은 살인청부업자는 아니니까. 목숨은 제가 보장하죠. 그리고 여기 가둬둘 생각도 없어요. 여기서 나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것은 여기서 나가서 시작이니까. 전 먼저 가볼 테니 암흑의 세계를 마음껏 느껴보세요. BTF. 막대 같은 걸로 바닥을 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왕따. 난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평범하다고 하면 평범하다. 그러나 나에게 다른 점이 있다 하면 아침 등교 시간에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 혼자 mp3를 들으며 간다는 점.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면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것. 하루는 내가 음질이 좋다길래 구입한 헤드폰을 쓰고 가보았다. 안타깝게도 난 무척 튀는 모습이었다. 난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대기 시작했다. 이걸 쓰고 가면 아이들이 날 봐줄까? 나도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로 갔다. 하지만 날 쳐다봐주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바로 내 뒤에 뒷줄에 앉은 녀석은 딱히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데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제기랄, 부럽다. 미치도록 부럽다. 야, 너 요즘 뭔 게임하냐? 게임. 게임이라 몇 달 전에 끊었어. 그런 게임은 아가들이나 하는 거야. 아가? 난 아가란 거냐? 미안해. 봐줘, 임마. 너무나 즐거워 보인다. 나도 저기에 낄 수 없을까? 나도 게임이라면 많이 안다. 유명한 게임이라 하면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등등. 인기 검색어 순위에 항상 들어와 있는 게임들 중 난 항상 랭커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곳에선 난 독보적인 존재였다. 항상 내 옆에는 친구들이 졸졸 따라왔고 말만 치면 굽신굽신거리는 녀석들만 넘쳐났다. 하지만 여기선 아니다. 여기서 내가 게임 속의 말을 짓거렸다간 몰매를 맞을지도 모른다. 아, 너무나도 외롭다. 너무나도 외롭다. 죽어버리고 싶다. 그저 지구 속의 먼지가 되어 떠돌아다니고 싶다. 떠돌아다니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 어느새 1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내 뒤에 앉아 참새처럼 떠들어대던 그 아이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첫 시간은 국어다. 나에겐 가장 무난한 수업이다. 한창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선생님은 시를 읽고 있었다. 그때 내 뒤에 앉은 아이가 농담을 툭 던졌다. 곧 반은 웃음으로 뒤덮였다. 진지하게 무게를 잡으시고 책을 읽던 선생님마저도 호웃음을 터뜨리신다. 정작 그 아이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른다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모습도 웃겨 죽겠는지 웃음은 약 2분에서 3분 이어졌다. 쉬는 시간, 그 아이는 아이들의 박수 세례를 받았다. 아니야. 저 아이만 저렇게 박수갈채를 받을 자격은 없는 거야. 나도 웃긴 소리를 많이 알고 있어. 나도 마음만 먹으면, 나도 너처럼 웃음을 터뜨리게 할 수 있단 말이야. 2교시 수학, 3교시, 4교시. 어느새 수업이 끝나기 전 1교시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체육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체육 시간은 가장 즐거웠고 체육교 선생님도 미모의 여선생, 게다가 성격도 쾌활하고 명랑하여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저곳에 내가 낄 자리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얘들아,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틈을 좀 내어주렴.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체육 선생님보다도 내 게임 속의 여자친구가 훨씬 이쁘단 말이야. 원한다면 소개도 시켜줄 수 있는데. 네, 게임 아이디든 뭐든지 줄 수 있는데. 스탠드에 가만히 앉아 이 무관심이란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관심이란 벌레를 밟아 죽일 수 있을까? 체육 시간이 끝났다는, 즉 수업이 끝났다는 종이 울리자 항상 체육 시간에만 늑장을 부리던 아이들은 와 하는 소리를 내며 체육복을 갈아입으러 간다. 나도 혹시나 하여 남자 아이들이 가는 화장실로 가보았다. 그곳은 아이들로 바글바글했다. 한 녀석이 날 째려보더니 킁킁 냄새를 맡는다. 야, 이 새끼 뭐야? 체육은 하지도 않았는데 갈아입으러 왔네. 게다가 넌 우리랑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 뭔 일이야? 아니, 이 새끼가 체육복 갈아입으러 왔다잖아. 야, 그냥 갈아입게 해줘. 얘 땀 냄새도 안 나. 아, 그럼 꺼지라 그러던지. 야, 그렇지? 꺼져 임마. 내 뒤로 문이 닫혔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웃음소리에 작게 묻혀있는 두 가지 신음소리. 한 가지는 분명 PSP나 어딘가에 야동을 담아 온 녀석들이 간 크게도 외장 스피커를 연결한 모양이고 하나는 따라하는 장난일 것이다. 난 교실로 돌아갔다.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애들 어디 갔니? 체육복 갈아입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할 텐데. 난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선생님은 교실 문을 열어젖히고는 남자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문이 텅소리와 열리고 더욱 크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는 선생님을 당황과 분노의 강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너희들 뭐하니? 선생님 저희인 성교육을 원해. 뭐랄까. 생생한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더욱 큰 웃음소리가 내 뒤에 들려온다. 니들 그렇게 야한 것만 보다간 키 안 큰다. 어이 너, 얼른 전원 끄고 갈 준비나 해. 거참, 애들은 저런 걸 어떻게 구하는지.
야, 최고였다. 영호야, 저런 끄고 나와라. 아이들이 뒷문으로 우르르 들어온다. 내 옆자리에 앉은 여자아이는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 넌 내 뒤에 앉는 녀석에겐 언제나 친절하잖아. 언제나 샤프를 빌려주고 숙제도 거리낌 없이 빌려주잖아. 근데 왜 난 안 되는데? 나도 사람이란 말이야. 너희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의무가 있단 말이야. 수업이 끝나고 한 남자아이가 날 끌고 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확실히 덩치도 크고 싸움이라는 것도 잘하게 생긴 녀석들 몇몇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옆에 앉아긴 앞머리를 늘어뜨리고 열심히 PSP로 보이는 걸 만지작 거리는 녀석은 내 뒷자리에 그 녀석이다. 네가 꼰질렀냐? 아냐. 시발, 우리가 여기서 그거 보고 앉아있는 거 안 남자 놈이 너밖에 더 있나? 아냐, 선생님이 너희들이 너무 늦게 온다고 화장실로 그냥 오신 거야. 구라치지 말고 똑똑히 말해. 야, 그만 좀 해라. 애 잡겠다. 하긴 그렇겠지. 니네 눈에 한 번만 더 거슬리면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한다. 꺼져. 난 밖으로 뛰쳐나왔다. 시발, 난 안 그랬어, 이 자식들아. 난 너희들과 그거 같이 보다 걸려도 내가 했다 말할 수도 있고 PSP인가 뭔가 압수당해도 우리 집 잘 살아. 니들한테 두세 개는 충분히 사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내 걸음은 이미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는 역시 이번에도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다. 아, 손 넌 이미 문을 열고 있어. 발은 이미 난간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등은 난간에 기대 있어. 야, 저 새끼 자살하려고 그런다. 누가 들어가던지 연락해서 어떻게 해봐. 시발, 저거 사람이야? 장난 아냐? 빨리 선생이든지 매트리스든 뭐든지 다 갖고 와. 누군가가 체육창고로 뛰어들어가고 매트리스를 질질 끌고 온다. 미안하지만 난 이미 뛰었어. 5층이 보이고 4층이 보여. 4층은 그 화장실이 있는 곳이야. 난 너희들과 그곳에서 어울리지 못했어. 3층, 우리 교실이 있는 곳이야. 그곳에서도 난 너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 2층, 1층 털썩. 난 쓰러졌어. 이제 몇 초 안 지나 내 의식은 종료되고 저 하늘 끝까지 날아가 버릴 테야. 난 마지막으로 눈을 떠보았어.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아마 다들 알고 있겠지. 죽어있는 사람을 본다면 미쳐도 만무하니까. 그런데 그놈이 보이네. 내 뒷자리에 앉아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던 그놈이. 아, 씨발. 난 왜 지금 깨달았을까? 내 눈에 보이는 저놈은 사람이 아니란 거. 단순히 용기란, 도미란 거. 네 번째 이야기, 선행을 쌓을 준비. 일단 형사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를 단순한 연쇄살인범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맞아요. 전 연쇄살인범입니다. 이제껏 6명의 20대 여자를 죽였죠. 그것도 가장 예쁜 여자들만요. 살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밤늦게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칼로 심장을 찌르면 그만이었지요. 찌르고 도망치고, 찌르고 도망치고. 그렇게 일주일간 6명을 죽였고 7번째 여자를 죽이려는 찰나의 형사님에게 붙잡혀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형사님도 조사를 하셨기에 알고 계시겠죠. 전 그들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삶에 찌들어서 미친 것도 아니었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쁜 20대 여자들을 주로 타깃으로 잡았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흔적도 안 보였을 테고요. 전 단순하더고 평범한 방법으로 여자 6명을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형사님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미치시겠죠. 그런 연유로 제가 입을 열지 않자 경위서를 쓰게 만드셨겠죠. 사실 말로써 이유를 말씀드리려고도 했으나 아무래도 그리 나을 것 같아서 경위서를 요청한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형사님은 흥분을 하실 테니까요. 형사님,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고도 진실된 이야기이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자친구도 만들고 대학교에도 가고 직장도 구해보고 교회도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중대하고도 대단한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건 발견이죠. 감춰진 진실을 보게 된 것이니 발견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향하다가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골목길 안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남자라면 무릇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신음소리, 형사님도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저는 골목길로 조심스럽게 까치발을 들고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쓰러져 있는 남자의 배에 칼로 쑤시기를 반복하면서 희열에 찬 신음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분명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웬일인지 비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도망칠 생각은 더더욱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의 인기척을 느낀 여자는 신음소리를 멈추고는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한테로 다가올 뿐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자는 제게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건네주더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형사님은 저를 미친놈 취급하며 코웃음을 치고 계시겠죠. 왜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진실입니다. 어쨌든 전 싫다고 했고 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여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동기와 위대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그건 절대적인 진실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간 저는 자리를 옮겨 그녀와 산책을 하던 도중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천사였죠. 천사라는 존재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통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말이죠. 형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체는 죽으면 영혼이 된다고들 하죠. 아니 최소 영혼이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의 존재로 될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존재의 이유 자체를 무시하는 생각이니까요. 확실히 생물체라는 본질은 죽음으로써 이르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태어나면 번데기는 죽은 시체가 되는 것처럼 인간도 죽으면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지만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태어나는 게 아니면 변화하거나 이동하는 거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영혼이 되든 천국이나 지옥에 가든 상상도 못하는 존재가 되든 간에 다 좋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정확하게 규명한 사람도 아직은 없는 상태니까요. 어찌됐든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세계에 간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개별적인 특성과 종속감을 갖고 있죠. 인간으로서 보자면 작게는 가족, 크게는 국가 정도가 되겠네요. 곤충이나 새, 포유류로 더욱 크게 나눠지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인간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에 간다면 인간은 영혼으로서의 종속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세계가 있겠고 스스로가 같은 존재이기에 의지하며 단결하겠죠. 물론 그들도 우리 인간처럼 세분화된 다른 종류의 종속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과 비교하자면 인간과 영혼의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는 인간과 영혼이니 여기에 선을 긋도록 하죠. 그렇다면 형사님, 보통의 존재는 종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과 같은 존재가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형사님이 어떤 동아리를 만든다면 그 동아리에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작은 의미로 보는 종속감 유지죠. 영혼들도 분명히 많은 영혼을 만들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과정에서 악마와 유령의 존재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고 다른 쪽에서는 패권주의자의 출현과 자연 이상현상에 대한 일에도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어느 정도는 눈치챘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영혼의 세계에 보내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형사님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출산은 모두가 기뻐하는데 왜 죽음만큼은 모두가 싫어하며 피하려고만 할까? 사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고통이 굉장히 큰 역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출산도 죽음 못지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세계에서 살면서 갖가지 일로 죽음을 당할 때가 고통스러운 거지.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출산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고통스럽죠. 아기와 산모, 그것도 모자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신경 쓰이게 하며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출산을 좋게 생각하며 기뻐할까요? 그건 바로 종속감 유지 때문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의 생성을 기뻐하며 좋아하는 거죠. 반대로 죽음은 인간의 종속감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두려워하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가장 큰 죄로 생각하며 꺼리는 것도 종속감 유지에 관한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모든 존재는 삶의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출산은 선택이지만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출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맺고 무려 10달을 힘들게 고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 죽음은 단 몇 초 만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존재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거죠. 절대로 그 무엇도 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증의 예가 되겠네요. 모든 생명체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욱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운동을 하며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병을 얻거나 사고로 죽게 되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겨우겨우 사는 건데 죽는 것은 고작 10cm짜리의 칼로단 몇 분 만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사는 것보단 죽고 나서가 더욱 귀한 존재이니 빨리 죽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자연이 살상을 도와주고 때로는 인간 스스로에서도 혁명가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 상황만 봐도 인간이 지구를 살게 됨으로써 지구는 더더욱 빠른 파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러죠. 조만간 지구에는 남아있는 생명체가 거의 없을 거라고요. 어쩌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존재가 인간을 지구에 보내서 빠른 죽음의 길을 인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겠죠? 어차피 남은 생각의 틀을 잡는 것은 형사님의 몫입니다. 이제 제가 살인을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전 살인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더욱 빨리 죽음 후의 존재로 만들어줬고 저 나름대로도 죽음 후의 존재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죠. 보통의 착한 행동은 현실에서 바보 취급만 받을 뿐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주고 얻는 것이란 평온한 마음뿐이니 인간 세계에서 보자면 정말 유용하지 못한 행동이죠. 하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행을 쌓았으니 죽어서도 선행이 남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선행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희롱입니다. 흔히들 죽은 후에 천국을 가기 위해 사람들을 도우며 산다고 하죠. 정말로 천국을 가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음 후에 존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그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형사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자면 그곳과는 반대의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반대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의 사람을 데리고 형사님의 지역으로 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반대쪽의 사람이 그곳에서 번창하기를 바라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형사님의 지역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돕는 게 100배는 낫겠죠. 오히려 반대쪽이 번창하면 형사님의 지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으니 도움은커녕 방해를 주는 것이죠. 그런 방해를 준 그가 나중에 뒤늦게 넘어오게 된다면 형사님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미워서라도 괴롭히거나 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죽음 후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지대한 발견을 한 것이죠. 물론 기본적인 정보는 제가 죽인 그 여자가 알려줬지만 정보를 스스로 터득한 것은 접니다. 여자도 나와 비슷한 방법으로 터득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그녀는 10명도 넘게 죽인 상태였는지라 제게 진실을 알려주고는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스스로 저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녀를 천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천사를 죽인 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 후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역시나 20대의 미녀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싶더군요. 개인적인 취향이 섞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행을 위한 행위였으니까요. 그리하여 20대의 여성들을 죽이면서 다닌 건데 이제는 어느덧 제게 진실을 알려준 천사의 뒤를 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이 글을 읽으시고 딱 1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며 진실을 발견하시리가 여겨집니다. 형사님이라면 충분하고도 남을 시간이겠죠. 저보다 훨씬 이해력이 빠르고 대단하신 분이니까요. 사실 형사님도 수많은 범죄자를 잡아들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선행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확실하게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을 테니까요. 게다가 형사님에게는 칼보다 좋은 권총이 있지 않습니까? 전 상담실에서 형사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저를 죽이시고
진실에 한 발자국 다가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꼭 진실에 눈을 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형사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 형사님,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 아냐. 그나저나 저놈은 어떻게 할까요? 김 형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겠다는데요. 그래. 응. 근데 놈이 쓴 경위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저놈 아까부터 계속 실실거리며 웃고 있는데 아주 미치겠다고요. 김 형사는 사건 경위서를 접고는 별것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모습에 이 형사는 잠시 의아스러워했지만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다. 볼 일이 끝난 이 형사는 방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김 형사가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이봐 이 형사. 죽고 나면 흔히들 영혼이 된다고 하잖아. 정말 영혼의 세계가 있을까? 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뭐 있기야 하겠죠. 만약 죽음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끔찍하잖아요. 그렇군. 김 형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이 형사였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사건 경위서를 주머니에 넣은 김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 형사를 따라 방에서 나왔다. 지금 그놈을 만나보시려고요? 나를 불러달라고 했다며? 그럼 가봐야지. 네, 그러십시오. 근데 권총은 왜 가져가십니까? 아무리 연쇄살인범이라고 해도 흉악범까지는 아닌 것 같던데요. 그냥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 준비요?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행을 쌓을 준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 형사에게 김 형사는 산뜻한 미소를 보여주며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